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정말 재밌어요. 저처럼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말고 꼭 눌러주세요. 옛날 충북 지방의 한 고을에 용식이라는 남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일찍 여의어 어머니와 함께 단둘이 살고 있었지요. 용식이는 어머니를 먹여 살리기 위해 양반집에서 허드렛 일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편하게 양반댁에 머물면서 머슴살이를 하고 싶었지만 어머니를 모셔야 하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었지요. 어머니는 그런 아들이 장가도 가지 못하고 있으니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내가 빨리 떠나야 우리 용식이가 좋은 처녀를 만날 터인데. 그러다 어머니는 편안하게 하늘나라로 가셨답니다. 용식이는 어머니가 떠나니 완전히 혼자가 되었지요. 어머니는 떠나시기 전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용식아, 이 어미가 떠나면 좋은 여인을 만나서 혼인하거라. 그래야 이 어미가 하늘에서 흐뭇하게 지켜보고 있을 테니 말이야. 그렇게 용식이는 양반댁에서 머슴살이를 시작하였습니다. 워낙 성실하게 일을 하니 양반댁에서도 용식이를 마음에 들어하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용식이가 꿈에서 어머니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구름에 붕붕 떠서 기분이 너무나 좋았지요. 용식이는 여기가 하늘나라라도 된 것 같아서 믿기지 않았답니다. 용식아, 아직도 장가를 못 가고 있으니 이 어미가 정말 슬프구나. 빨리 장가도 가고 자식도 낳아야 할 터인데. 어머니,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저는 요즘 마음씨 좋은 대감님 만나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용식아,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용식이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를 만나라는 말씀이세요, 어머니? 그래.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그 전에 너에게 할 일이 많으니 좌절하지 말고 뚜벅뚜벅 나가야 한다. 무슨 할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머니? 하지만 용식이는 어머니에게 말을 듣기도 전에 잠에서 깨고 말았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더 할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말이에요. 용식이는 너무 빨리 잠에서 깬 것 같아서 불안했습니다. 그리하여 바로 어머니가 묻힌 묘지로 향했지요. 오랜만에 찾은 묘지는 안개까지 끼니 너무나 쓸쓸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용식이 왔어요. 제가 할 일이 무엇인가요? 말씀해 주세요, 어머니. 하지만 묘지가 말을 할 리가 없었습니다. 용식이는 알면서도 어머니 묘지 곁을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다 그만 번개가 치면서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비를 흠뻑 맞은 뒤에야 묘지를 떠났습니다. 다시 올게요, 어머니. 용식이는 훌쩍거리며 양반댁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웬 여인이 비를 맞고 있는 것이 아니겠어요. 몸을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 너무나 가련해 보였습니다. 용식이는 얼른 여인에게 뛰어갔습니다. 이보시오, 낭자. 어찌 그리 비를 맞고 계시오? 그러다 몸이 상하면 어쩌려고 그러시오? 그러자 여인은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부터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하는 수 없이 여인을 냅다 업었습니다. 그리고는 양반댁 집이 있는 고을로 뛰어갔지요. 이대로 양반댁으로 갈 수는 없으니 일단 의원을 찾아갔습니다. 의원은 평소에 용식이에게 잘해주는 사람이었답니다. 늘 묵직하게 일만 하는 용식이가 갑자기 여인을 업고 들어오니 의원은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용식이가 여인을 다 업고 오고. 그런데 아는 처자인가? 저는 모르는 사람입니다, 어르신. 저는 일을 하러 가야 하니 잘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용식이는 양반댁에서 있다가 다음 날 찾아왔습니다. 이날도 여인을 살렸을 때처럼 비가 쏟아졌지요. 정신을 차린 여인은 누가 봐도 절세미인이었습니다. 몸은 좀 괜찮으시오, 낭자. 용식이는 여인의 미모에 반하고 말았습니다. 침을 꿀꺽 삼키면서 애써 침착하게 보이려고 하였지요. 도련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하마터면 큰일이 날 뻔하였습니다. 그러자 의원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 처자 말이 오라. 자네가 조금이라도 늦게 데리고 왔으면 곧불에서 그치지 않았을 걸세. 여기 약재가 있으니까 꼭 챙겨 먹도록 하게. 저는 선아라고 합니다. 갈 곳이 없으니 너무 황망해서 그만.
비가 그렇게 쏟아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주저앉아 있었지요. 그러다 도련님이 절 발견하신 겁니다. 용식이는 도련님이라는 말을 들으니 기분이 묘했습니다. 지금까지 남의 집 허드렛 일만 하던 머슴이니 그런 호칭은 처음인 것이었지요. 이런 말씀드려 정말 송구합니다만 저를 데려가 주실 수 없겠습니까? 지금 저는 어디서 묵을 곳도 없습니다. 갈 데가 없습니다, 도련님. 그러자 의원이 잠시 용식이를 조용한 곳으로 데려갔습니다. 사정을 보아하니 거지 처녀인 것 같네. 저렇게 그냥 보내면 너무 가엾지 않은가? 자네가 거둬들이는 것이 어떤가? 용식이는 마음 같아서는 선아를 데려가고 싶지만 양반댁에서 어떻게 나올지 생각하면 난감하였습니다. 용식이가 하루 종일 양반댁에 있다 보니 밤에도 필요하면 허드렛 일을 할 수 있었지요. 그런 용식이가 갑자기 여인과 함께 다른 집으로 가면 양반댁 입장에서는 서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옆에 있던 의원도 용식이의 처지를 알고 있으니 안타까운 것이었지요. 일단 고민은 뒤로 하고 밥부터 먹도록 하게. 어떻게든 밥은 먹어야 앞으로 일도 고민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러자 선아가 얼른 밥그릇부터 챙기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용식이는 어머니가 하셨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용식아,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설마 이 낭자가 나의 부인이란 말인가? 밖을 내다보니 역시나 비는 멈출 줄 모르고 계속 내리고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다시 선아의 아리따운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어머니의 묘지를 보고 오는 길에 선화 낭자를 만났어. 정말 어머니가 나에게 배필을 보내주셨구나. 용식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니 선아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갑자기 웬 눈물이십니까, 도련님? 아닙니다. 밥그릇 챙겨주셔서 정말 고맙소. 용식이는 그렇게 밥을 먹고 양반댁으로 향했습니다. 양반댁에게 허락을 받고 싶었지요. 어머니와 함께 살던 집은 그대로 있으니 그곳으로 선아를 데리고 가면 됩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양반댁에서 용식에게 따로 집을 마련해 준 것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여기 멀지 않은 곳에 별채가 하나 있다네. 너무 작아서 아무도 살지 않으려고 하는데 자네가 마침 부인을 데리고 온다니 다행이구먼. 이번 기회에 장가가서 잘 살아보게. 아이고 대감마님. 그것은 너무 과하십니다. 어머니와 함께 제가 살던 집이 있습니다. 그곳으로 가면 됩니다. 애끼 이 사람아. 그 집은 너무 낡고 못 쓰지 않은가? 내가 이미 식솔들한테 시켜서 다 알아봤네. 자네가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그런 집에서 살았다고 하니 마음이 다 아프더구먼. 그러지 말고 별채에서 그 처자와 오순도순 살아보도록 하게. 용식이는 양반에게 큰절을 올렸습니다. 생각지 못한 은혜의 눈물까지 흘리는 것이었지요. 다른 사람이라면 별채를 주지 않았지. 자네가 그동안 군말 없이 일을 해준 것이 대견해서 주는 것이야. 그러니 잘 살게. 그리하여 용식이는 선아와 함께 양반댁의 별채로 들어갔습니다. 별채는 작았지만 용식이에게는 기와집 못지않게 너무나 좋은 것이었습니다. 선아도 사정을 듣고 감격하는 것이었지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났습니다. 용식이는 여전히 양반댁에서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선아는 길쌈과 바느질을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고 있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용식이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선아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선아가 글을 읽는다고는 생각지도 못하였지요. 글을 읽을 줄 아는 것이요. 그런데 선아는 급하게 읽던 책을 숨기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용식이에게 들키면 안 되는 것처럼 말이지요. 그냥 책이 보이길래 한번 펼쳐본 것뿐입니다. 글은 그냥 어깨 너머 서당에서 읊는 것을 들었을 뿐입니다. 선아가 변명을 하는 것 같아서 용식이는 좀 의아했습니다. 그동안 잠자리도 피하는 것 같아 이상했는데 이제는 글을 읽는 것도 숨기니 말이에요. 그러자 용식이는 갑자기 선아가 어떤 사람인지 궁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거지 처녀로만 알았는데 부모님이 어떤 분들인지도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선아는 이상하게 요즘 따라 용식이와 거리를 두는 것 같았습니다. 특히 책을 읽는 것을 들킬 때부터 더욱더 그러하였지요. 그래서 용식이는 머리를 식힐 겸 선아를 데리고 연등회에 가기로 했습니다. 연등회는 용식이도 가끔 어머니와 함께 갔던 곳이었습니다. 선아도 모처럼 머리를 식히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 보였습니다. 용식이는 기회를 엿봐서 선아에게 다정하게 말을 걸었지요. 그동안 부인에게 신경을 못 쓴 것 같소. 정말 미안하오. 아닙니다, 서방님. 그동안 길쌈과 바느질에 너무 지쳐서 그만, 저도 모르게 서방님에게 화를 낸 것 같습니다. 너무 괴념치 마셔요. 그렇게 용식이와 선아는 연등회 이곳저곳을 구경하고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먹을거리를 좀 보고 오려고 잠시 선아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때 선아가 갑자기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선아의 앞에는 나이 지긋하게 든 영감이 한 명이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선아가 놀란 줄도 모르고 송편과 인절미를 가져왔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인? 그러자 선아는 갑자기 용식이 품에 안기는 것이었습니다. 저 영감이 저를 보잘것없다고 모욕을 합니다, 서방님. 무엇이라? 어떤 영감이 그런단 말이오? 용식이가 고개를 돌리자 영감이 무서운 얼굴을 하면서 다가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선아가 갑자기 용식이가 들고 있던 송편과 인절미를 집어서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영감은 얼굴로 날아든 송편과 인절미 때문에 크게 화를 내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어찌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때 영감의 식솔들로 보이는 머슴들이 용식이와 선아를 둘러쌌습니다. 용식이는 선아를 보호하기 위해서 주먹질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용식이로는 건장한 머슴들을 상대할 수가 없었습니다. 흠씬 두들겨 맞고는 땅바닥에 그대로 쓰러졌지 뭐예요. 용식이는 그 일로 한동안 들어누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보름이 지났습니다. 용식이는 다시 기운을 차려서 머슴살이를 했지만 선아는 점점 길쌈과 바느질과 멀리하였습니다. 부인, 요즘 길쌈과 바느질에는 손도 대지 않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어? 그러자 선아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인? 말씀을 해보시오. 선아는 흐르는 눈물을 닦더니 놀라운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사실 선아는 한양에서 가장 잘 나가는 행수의 딸이었답니다. 사실상 무역을 책임지는 선임 상인이었지요. 상단의 말단 인원들의 지도도 맡고 있으니 상단에서 실세 중에 실세였답니다. 하지만 잘 나갈수록 주변에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법이지요. 선아의 아버지는 배를 타러 갔다가 바닷가에 빠져 목숨을 잃으셨습니다. 선아는 시기하는 사람들이 아버지를 일부러 바닷가로 떠밀었다고 믿었습니다. 이후 아버지를 시기하는 사람들이나 아버지의 편에 있던 사람들이 땅과 재산을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선아도 집에서 쫓겨났고 허망한 마음으로 그렇게 비를 맞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재산과 땅까지 빼앗기니 더는 살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렇다고 스스로 목을 맬 용기도 없었지요. 그러다 서방님을 만난 것입니다. 서방님이 아니라면 전 이미 목숨을 잃었을 겁니다. 부인이 행주의 딸이었다니. 상상도 할 수 없었소. 왜 지금까지 말하지 않았소? 몰락한 집안의 딸이라고 하면 누가 받아주겠습니까? 아마 재수험 붙었다고 다들 멀리할 것입니다. 차라리 거지라고 하는 게 속이 편했지요. 부인이 글을 읽은 줄 알았던 것도 그 때문이었구려. 그럼 전에 연등회에서 봤던 영감한테는 왜 그런 것이오? 누군지 모르겠으나 우리 아버지의 목숨을 빼앗은 자들과 한패거리가 분명합니다. 그 얼굴을 기억합니다. 우리 집의 땅과 재산을 노리는 그 무서운 눈빛을 똑똑히 기억합니다. 용식이는 얼른 선아를 끌어안았습니다. 선아는 분노와 슬픔에 몸을 부들부들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 영감이 저를 잊지 않고 또 모욕했지 뭡니까? 절 잊은 줄 알았는데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그 영감이 절 안으려고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를. 그러자 용식이는 왈칵 눈물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선아를 더 따뜻하게 안아주었지요. 그만 말하시오 부인. 무슨 소리인지 알았으니 이제 그만하시오. 용식이는 그동안 선아가 겪은 고통을 감히 상상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그 영감을 찾아가서 복수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또 한 가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서방님.
말씀만 하시오 부인. 실은 저에게 동생이 있습니다. 집이 그렇게 몰락하고 우리 남매는 떨어져 지내야 했지요. 그간 소식을 알 수 없었는데 한양 근처에서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거 참 다행이구려. 저와 함께 가서 데리고 오십시다. 그러자 선아가 대답은 하지 않고 눈물만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시오 부인? 실은 제 동생이 있다는 곳이 기방이었습니다. 기방이라고 한다면 용식이는 놀라서 선아의 눈을 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동생이 생계를 위해 기생이 된 것이었지요. 안 그래도 부끄러운데 제가 가면 아마 피할 것입니다. 그런데 서방님까지 같이 가시면 제 동생이 더 비참하지 않겠습니까? 부인 말씀이 옳습니다. 그리해서는 아니 되지요. 그러니 저에게 여비만 주시면 동생을 설득해서 데리고 오겠습니다. 시간은 좀 걸리겠지만 서방님이 좋은 분이라고 말씀드리면 분명히 저를 따라올 것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여비는 바로 드릴 터이니 내일이라도 떠나시오 부인. 하루빨리 동생을 데려와야지 않겠소. 그리하여 선아는 여비를 받고 바로 떠났답니다. 용식이는 즐거운 소식을 기다리면서 열심히 머슴살이를 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계절이 바뀌면서 6개월이 지났고 그렇게 시간은 순식간에 흘러서 1년이 지났습니다. 우리 순수한 용식이는 언젠가는 선아가 올 것이라고 믿었지요. 동네 사람들은 이제 용식이만 보면 혀를 끌끌 찼습니다. 용식이 설마 지금까지 부인을 기다리고 있는 건가? 그렇대요. 세상에 세상에. 부인이 동생 찾으러 간다고 한 게 벌써 1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니. 너무 순진한 거 아니에요? 너무 그러지 말게. 진짜 무슨 사정이 있는 줄 누가 알아?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사정이 있으면 기별이라도 해야지. 분명히 그 선아라는 여자가 딴 생각 먹은 게 분명하다니까요. 용식이에 대한 안 좋은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그러니 용식이가 모시는 양반댁에서도 걱정이 많았지요. 이복의 용식이. 부인은 아직도 소식이 없는 겐가? 그렇습니다 대감마님. 그동안 기별도 없었다고 하던데. 찾으러 가고 싶은데 혹여 나 때문에 눈치라도 보는 겐가? 그렇지 않습니다 대감마님. 필시 무슨 사정이 있겠지요. 그러자 양반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나도 그동안 몸이 안 좋아서 용식이가 필요했지. 낳은 자식이라고는 딸 둘뿐이니 시집을 가면 다른 사람이 되지 않겠나? 동 찾아오지도 않고 말이야. 그러니 내 곁에서 건강 챙겨주는 사람은 자네밖에 없구먼. 그렇게 봐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자네를 떠나보내는 게 너무 마음이 쓰여서 그간 못했는데 이제는 그래야겠네. 자네도 부인을 찾으러 가고 싶지 않은가? 양반은 품에 있던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자, 여기 부족하지만 200냥일세. 이거 가져가서 부인을 찾으러 가게. 혹시 무슨 변고라도 당한 것일 수도 있으니 자네 도움이 절실할 수도 있지 않겠나? 용식이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야 말았습니다. 겉으로는 부인을 기다린다고 하지만 늘 불안한 마음이었지요. 자신의 심정을 이해해주는 사람이 모시는 양반이라니. 용식이는 생각지 못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감마님. 이 돈은 꼭 돌아와서 갚겠습니다. 그리하여 용식이는 선아를 찾으러 떠났습니다. 선아가 갔다는 기방으로 향하였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선아의 동생이 있다는 기방은 온데간데 없는 것이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수소문해도 기방이라는 것은 없다는 것이었지요. 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부인은 대체 어디로 갔단 말인가? 용식이는 답답하여 주막에서 국밥과 막걸리를 주문했습니다. 막걸리로 목을 축이고 있는 그때 낯익은 사람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선아였습니다. 용식이는 너무 놀라서 입을 딱 벌리고 다가갔습니다. 선아가 몰라보게 달라진 것이었습니다. 옷도 화려하고 치장도 하였지요. 누가 보면 양반댁 안주인이라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보시오 부인. 용식이는 놀라서 큰 소리로 부르지 못했습니다. 선아가 깔끔한 용모의 남자와 있는 것이었습니다.
딱 봐도 양반댁 사람이었지요. 용식이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동생을 찾으러 간다던 부인이 웬 사내와 희낙낙거리고 있는 것이었지요. 용식이는 꿈이라도 꾸는 것 같아 크게 선아를 불렀습니다. 그러자 선아가 고개를 돌려 용식이를 알아봤습니다. 어머, 용식이 아니야? 용식이는 또 한 번 놀랐습니다. 1년이 지나서야 이렇게 찾으러 오다니. 너도 참 순진하다. 무엇이라? 방금 무엇이라 하였는가? 1년이 지나도 오지 않으면 딴 마음 먹었다고 생각해야지. 이렇게 찾아오면 어쩌자는 거야? 정말 내가 아는 부인이 맞소. 이럴 리가 없지 않소. 용식이는 순간 격분하여 선아의 양 어깨를 붙잡았습니다. 그러자 뒤에 있던 건장한 사내들이 용식이를 발로 차는 것이었습니다. 선아와 있던 남자의 식솔들이었습니다. 선아는 사내들을 만류했습니다. 용식아, 지금 와서 하는 말이지만 지금까지 내가 만난 남자들 중에서 가장 속이기 쉬웠어. 그래서 미안한 마음도 그리 크지 않네? 용식이는 어안이 벙벙했습니다. 아직도 이게 꿈인지 생시인지 정신이 없는 것이었지요. 그래도 비에 흠뻑 젖은 나를 살려줬으니 값은 치러야겠지. 선아는 사내를 부르더니 주머니를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용식이 앞에 주머니를 툭 하고 던지는 것이 아니겠어요. 여기 백냥이야. 너무 억울해하지는 마. 지금까지 내가 속인 남자들 중에는 그래도 네가 덜 값을 치른 거야. 이 정도로 끝내는 것을 다행으로 알아. 그리고 다시는 날 찾아오지 마. 그렇게 선아는 양반댁 남자와 손을 잡고 떠났습니다. 건장한 머슴들은 쓰러진 용식이를 노려보며 사라졌지요. 용식이는 큰 충격의 좀처럼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사실 용식이가 선아를 마지막까지 믿은 이유는 어머니 때문이었습니다. 어머니가 분명히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이 부인이라고 했으니까요. 그날 밤에 용식이는 막걸리를 마시며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진탕 취해서 세상을 향해 억울하다고 소리를 치고 있었지요. 그리고 처음으로 어머니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어머니, 대체 왜 그런 여자를 부인이라고 했던 것입니까? 대체 왜? 용식이가 먹걸리를 모두 비우자 강변 앞에 섰습니다. 결국 용식이가 갈 길은 하나뿐일까요? 아무래도 저는 어머니 없으면 살 수가 없는 못난 놈인가 봅니다. 이렇게 어머니 곁으로 가야 한다니. 용식이는 막걸리를 강변으로 던져버리더니 눈을 감고 얼마 가지 않아 스스로도 강변으로 몸을 던졌습니다. 강물 밑으로 가라앉은 용식이는 난생 처음으로 마음이 편안해졌습니다. 지금까지 어머니를 모시겠다고 양반댁에 허드렛 일을 하고 선아를 위해 머슴살이를 하였지요. 이렇게 몸을 던지지 않았다면 평생 머슴살이만 하다가 죽을 팔자였던 겁니다. 그렇게 용식이는 강가 밑으로 떨어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머니 곁으로 가고 싶었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눈을 뜬 용식이가 벌떡 일어섰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양반댁의 호화로운 방이었지요. 용식이가 어리둥절하고 있는 그때 웬 처자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깨어나셨군요. 몸은 좀 괜찮으십니까? 용식이는 눈만 끔벅거렸습니다. 여기가 하늘나라라도 되는 것일까요? 너무나 아리따운 여인이 눈앞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낭자는 누구시오? 여기는 또 어디요? 알고 보니 용식이를 구한 사람은 바로 공조판서의 딸 유아였습니다. 용식이가 선아와 1년 만에 재회했던 그때 유아는 지난밤에 꿨던 꿈이 계속 마음에 걸렸습니다. 비가 쏟아지는 날씨에 유아가 배를 타고 어디론가 향하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태어나서 한 번도 배를 탄 적이 없었지요. 그런 유아가 비를 맞으면서 배를 타다니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했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 강가 밑에서 영롱한 빛이 나고 있었습니다. 유아는 너무 신기하여 강가 밑을 내려다보았지요. 또 신기한 것은 그 빛이 비를 막아주는 것이었습니다. 흠뻑 젖은 유아는 그 빛 덕분에 옷도 말릴 수 있었지요. 빛의 근원은 다름 아닌 용식이었습니다. 용식이가 빛을 내며 강가 위로 떠오르는 것이었습니다. 이후에 유아는 용식이와 밥상 앞에 앉았습니다. 유아가 용식이를 구한 일은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밥그릇을 가져다 주었더니 용식이가 따스하게 유아의 손을 잡아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유아는 잠에서 깨어났지요.
듣고 있던 용식이는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태어나서 그렇게 신기한 꿈은 처음입니다. 저는 뭔가 홀린 것처럼 강가로 갔지요. 식솔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갔더니 세상에. 진짜 강가 밑에 사람이 있지 뭡니까? 그래서 이렇게 구해온 것입니다. 용식이는 여전히 믿기지 않아서 어안이 벙벙하였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공조판서의 딸이 자신을 구하다니요. 하지만 공조판서는 사연을 듣더니 바로 용식이를 내보내려고 하였습니다. 너의 사정은 이해한다만 그저 보잘것없는 머슴이 아니더냐. 아무튼 강가에서 건져서 구했다고 하니 밥이나 챙겨주고 돌려보내거라. 하지만 아버지, 그렇게 밥만 챙겨주고 내보내면 너무 야속하지 않습니까? 제가 잠시 말동무라도 되어드리겠습니다. 공조판서는 딸의 심성이 너무 착하여 걱정이 많았습니다. 일찍이 부인을 떠나보내고 나니 딸에 대한 사랑이 남달랐지요. 어쩔 수 없이 공조판서는 먼저 용식이를 찾아가서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공조판서는 예전에 연등회에서 봤던 남자였습니다. 선아를 보더니 무섭게 다가왔던 바로 그 남자였지요. 공조판서도 용식이를 알아보고 언성이 높아졌습니다. 자네는 그 여자와 어떤 관계인가? 공조판서는 사연을 듣더니 이를 갈았습니다. 용식이는 도저히 어떻게 된 영문인지 알 수가 없었지요. 그 선아라는 여자는 내가 첩으로 들였다네. 양반댁 사람도 아니지만 워낙 순하고 착해서 내가 아주 좋아했지. 하지만 모든 것이 거짓이었네. 그 여자는 알고 보니 그 바닥에서 유명한 기생이었네. 용식이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알고 보니 선아는 공조판서를 속여서 첩으로 들어와 돈을 빼앗고 그것도 모자라서 공조판서의 부인에게 매를 맞았다고 거짓말까지 하였지요. 그렇게 속임수를 쓰다 걸려서 내쫓겼고 마침 용식이를 만난 것이었습니다. 행수의 딸이라는 것도 모두 거짓이었습니다. 용식이는 한숨을 푹 쉬었습니다. 설마 했는데 갈 곳 없는 처지라서 어쩔 수 없이 용식이의 집에서 묵었던 것입니다. 자네 사정을 들으니 참 딱하구먼. 그냥 자네를 내보내려고 했는데 갈 때라도 마련해줘야겠네. 혹시 자네가 가장 자신 있는 일이 무엇인가? 용식이는 지금껏 허드렛 일을 하면서 열심히 토목 일을 하였답니다. 자기도 모르게 토목에 관해서는 아주 선수가 된 것이었지요. 그리하여 용식이는 관청과 관련된 토목 일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손쓰는 재주가 정말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일을 잘한 용식이를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던 것이지요. 그냥 보통 머슴인 줄 알았더니 저렇게 손재주가 좋을 수가 있단 말인가? 저렇게 재주가 좋은 친구가 저렇게 머슴으로만 살고 있었다니. 공조판서는 혀를 끌끌 찼습니다. 그리고는 당장 용식이를 토목 일에 계속 도와줄 수 있도록 하였지요. 일당도 넉넉히 받으니 이제 용식이도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용식이가 일을 마치고 돌아오는데 비가 쏟아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비를 홀딱 맞고 들어왔는데 유아가 방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아씨. 어찌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유아가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요즘 아주 열심히 일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밥이라도 챙겨드리려고요. 아이고 아씨. 저처럼 보잘것없는 놈에게 어찌 그런. 하지만 유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밥그릇부터 챙겨주는 것이었습니다. 밥그릇을 받은 용식이는 얼떨떨하였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했던 말이 떠오른 것이었지요. 용식아,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사람을 만나야 한다. 비가 오는 날에 밥그릇을 챙겨주는 처자가 바로 너의 부인이 될 것이다. 용식이는 갑자기 웃음이 나왔습니다. 왜 그러십니까? 아닙니다 아씨. 인생이라는 것이 갑자기 좀 웃기는 것 같아서요. 어찌 그렇습니까? 궁금하니 말씀을 좀 해주셔요. 용식이는 어머니에 대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밥그릇을 챙겨줬던 선아, 그리고 선아의 배신. 지금 이렇게 공조판서를 만나서 딸에게 밥그릇을 받고 있는 지금의 이 상황. 유아도 사연을 모두 듣더니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 역시 혼인할 도련님이 있었지요. 타혼하기 전까지는 참 좋은 분이셨습니다. 저 역시 돌아가신 어머니가 유언을 남기셨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혼인하라고 하셨지요. 저도 손주를 안겨드리고 싶었지만
사람 인생이 뜻대로 되지 않더이다. 용식이는 갑자기 울컥하였습니다. 어머니가 갑자기 그리운 것이었지요. 중요한 건 절대 살면서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어머니를 만나고 싶으셔서 강가에 뛰어드셨지만 지금 이렇게 저와 함께 밥상 앞에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생이라는 게 웃기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절대 울지 않겠습니다. 유아는 점점 용식에게 호감이 생겼습니다. 그제야 용식이가 정말 좋은 남자라는 것을 알 수 있었지요. 그렇게 5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용식이는 이제 공조판서가 공식적으로 인정한 장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관청과 관련된 집을 지을 때는 늘 용식이의 손을 거칠 정도였지요. 그러던 어느 날, 공조판서가 조용히 용식이를 불렀습니다. 이복의 용식이. 이제 자네도 과거에 도전해보는 것이 어떤가? 글 공부를 하라는 말씀입니까? 자네는 아무리 봐도 이렇게 집 짓는 일에서 끝낼 사람이 아니야. 매사에 늘 침착하고 신중해서 모든 일을 안전하게 처리하지. 그런 사람은 흔치 않다네. 내가 뭐든지 지원할 테니까 과거에 도전하도록 하게. 자네는 반드시 해낼 것이야. 그리하여 용식이는 글 공부를 시작하였고 공조판서가 말한 대로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한때 어머니를 위해 양반댁에서 허드렛 일을 하고 평생 머슴살이만 할 줄 알았던 용식이가 고을 사또가 된 것입니다. 용식이가 토목의 장인이었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실이었지요. 그러니 고을 사람들도 용식이를 더욱더 존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투기를 했다는 이유로 잡혀온 마님이 있었습니다. 용식이는 그저 흔한 사건으로 알고 죄인을 만나러 갔지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투기를 해서 잡혀온 여인이 알고 보니 선아였습니다. 용식이는 지친 얼굴의 선아를 보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선아 역시 용식이의 얼굴을 보더니 백지장처럼 하얘지는 것이었습니다. 용식이는 잠시 포졸들을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이게 대체 어찌된 일이오? 선아는 눈물부터 흘렸습니다. 그리고는 절을 올리며 용식이에게 하소연하는 것이었습니다. 선아는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기생으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다 욕심 많은 영감의 첩으로 들어갔다가 매일매를 맞았습니다. 그 일을 계기로 선아는 남자를 믿지 않았답니다. 그저 남자를 어떻게든 꼬셔서 돈만 훔치면 된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런 선아에게도 소중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바로 여동생이었지요. 여동생 한 명 살리겠다고 지금까지 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처음 첩으로 받아준 영감이 여동생까지 탐했을 때는 정말 제정신이 아니었답니다. 용식이는 정말 선아가 미웠습니다. 이제는 죄의 대가를 받는다고 믿었지요. 하지만 그날 밤 용식이는 계속 신경이 쓰였습니다. 서방님, 무슨 고민이라도 있으십니까? 믿기지 않은 일이오 부인. 실은 선아. 그 여자가 지금 옥에 갇혀 있어. 사연을 들은 유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방님, 예전에 제가 밥그릇을 챙겨드렸던 일이 생각이 나십니까? 어머니가 꿈에서 말씀하신 일인데 어찌 그 일을 잊을 수가 있겠소. 그때 서방님이 저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이라는 게 참 웃기다고. 이제는 절대 울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선아라는 여자가 많은 죄를 지은 건 사실이지만 처음 첩으로 받아준 영감과의 일을 생각하면 정말 딱한 여자가 아닙니까? 지금은 저렇게 옥에 갇혀 있지만 그 여자도 언젠가는 서방님처럼 인생이라는 게 웃기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노여워하지 마셔요. 선아라는 여자도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용식이는 감격하여 유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이 없었으면 난 어찌할 뻔했소. 부인의 그 말이 정말 위로가 되는구려. 다음 날 용식이는 선아 죄인을 불렀습니다. 죄인은 듣거라. 투기를 하여 양반댁에 큰 치부를 드러냈으나 여동생을 먹여 살리기 위한 처절한 몸부림이라는 것을 참작하여 고향으로 퇴거를 명한다. 여동생과 함께 정직하게 살도록 해라. 다시는 이런 불미스러운 일에 휘말려서는 아니 될 것이다. 선아는 놀라더니 눈물을 흘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용식이의 근엄한 얼굴을 바라보았지요. 입으로 말은 하지 않았지만 용식에게 감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선아는 여동생과 함께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용식이와 살았을 때처럼 길쌈을 하면서 조금씩 재산을 모았지요. 나중에는 시장 상인과 사랑에 빠져 오순도순 살았답니다.
용식이는 고을 사또로 계속 존경을 받으며 살았고 장인의 뒤를 이어 공조판서가 되었습니다. 토목에 있어서는 그를 따를 사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철학자 랄프 waldo 에머슨은 가장 어두운 밤에도 별은 빛난다고 하였습니다. 아무리 암울한 상황이라도 희망의 빛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우리 용식이처럼 희망의 끈이 완전히 끊어졌다고 생각했을 때도 어디에선가 희망의 빛은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금까지 백세야담 16번째 이야기였습니다. 백세야담 많이 사랑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꼭 눌러주세요. 애정이 담긴 댓글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야담과 옛날 이야기 가득한 백세야담 어떠셨나요? 앞으로도 재밌고 감동적인 이야기가 가득하니 많이 기대해주세요.